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6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3일간의 연휴 즐겁게 보람되게 멋지게 장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요, 지난 주말에 런던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캠브리지에 살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미국의 뉴욕 브로드웨이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런던이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의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가끔씩 이렇게 런던에 가서 뮤지컬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보고 온 뮤지컬은 프로즌입니다. 뭐 한국 제목으로는 겨울 왕국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 프로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를 통해서 한 3-4번 정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뮤지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프로즌을 관람하고 나니까요. 정말 좀 재미도 있고 영화랑 보는 거랑 좀 감동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을 이번에 보내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뮤지컬 공연을 보면서 또 엉뚱한 생각 하나가 나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간 극장 굉장히 좀 대규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고 1층, 2층, 3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중간 정도 가격을 내고 중간에 그 2층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티켓 가격이요 한 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만만치 않은 금액을 내고 이번에 좀 고가의 공연을 관람을 하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점이 그럼에도 좀 아깝다. 이렇게 멋진 공연을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뭐 미국에 있는 브로드웨이나 아니면 뭐 영국에 있는 이 웨스트엔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따라서 이 메타버스의 역할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공연하고 연계가 되면 뭐 나중에 이제 스포츠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연계가 되겠지만 공연 문화랑도 이 메타버스의 관계는 굉장히 커다랗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메타버스의 기술력이 발달해서 우리가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을 봐도 마치 내가 공연장에 가서 바로 앞에 무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을 줄 정도로 기술력이 발전만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질의 공연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딸아이한테요. 아빠 생각에는 나중에 이 연극 배우라든지 뮤지컬 배우가 지금 무비 스타처럼 좀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 뮤지컬 열심히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조언을 좀 해줬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메타버스 쪽으로 흘러갈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길 바라고요. 지금 한국은 하루가 더 주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휴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월 6일 현충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이니만큼 지난주 금요일 시장 마감 사항부터 체크하겠습니다. S&P 500이 1.63%나 떨어졌고요. 다우존스도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지가 않았는데요. 무려 2.47%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초반부터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전혀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쭉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좋은 증시의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그런 금요일 하루 였고요.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성장주 중에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은 쇼피파이입니다. 무려 11.3%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닝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그런 주식이고요. 두 번째 로블록스 10.39% 빠졌고요. 코인베이스가 9.66%, 테슬라가 9% 이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퍼시픽 바이오가 9.11%, 로쿠 8.94%, 애쉬가 7.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6.85, 투일리어 6.84, 루시드 6.46% 떨어졌고요. 그 밖에도 6%, 5%, 4% 이상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우울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소식인데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테슬라가 너무나 많이 빠졌죠. 9.22%. 최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많잖아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고용을 10% 줄인다, 아니다, 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좀 나오면서 잡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에 의해서 주가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4.45%, 그리고 메타가 4.06, 애플이 3.86%, 넷플릭스 2.98 빠졌고요. 구글이 2.70, 아마존이 2.52%,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1.66%나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들이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성장주를 줍줍하고 싶어도 성장주에 자꾸만 손이 가지가 않죠. 왜냐면 이렇게 우량주도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추가 매수를 이 메가테크 기업에 하게 되는 제 자신을 요즘에 좀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된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좀 쎄했잖아요. 싸했다 그러나요? 어쨌든 이렇게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요, 첫 번째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은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고용 보고서 발표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서머리만 보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39만 개의 일자리를 5월 달에 애드했다, 추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39만 개 늘었다. 뭐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숫자였거든요.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그런 공포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좋은 그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자, 노동부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 금요일날 발표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unemployment rat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3.6%에 불과했다. 뭐 괜찮은 숫자죠. 그리고 이 숫자는 1969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뭐 좋은 숫자가 발표됐는데 주가가 왜 안 올라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찬찬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조금 파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경제학자들이 지금 서베이를 했다. 그래서 다우존스에서 예상하던 수치가 여기 나와 있는데 32만 8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32만 8천 개보다 훨씬 많은 39만 개가 창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비고용, 즉 실업률 같은 경우는 3.5%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3.6이 나왔으니까 약간은 높았죠. 따라서 이 부분은 뭐 그냥 그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부터 좀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5월 달에 지금 나온 이 숫자 39만 개는요, 4월 달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4월 달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수는 43만 6천 개였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보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조금씩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average hourly earning, 즉 이제 시간당 페이잖아요. 시간당 페이는 4월 달에부터 0.3%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망치가 0.4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죠. 작년 이맘때랑 비교를 하면 5.2%라는 좀 많은 상승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8%가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5.2%의 임금 상승은 그렇게까지 좋은 숫자는 아닌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브로드 베이스다.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거죠. 가장 많이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 것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리저,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환대 산업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8만 4천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쪽이 7만 5천 개, 3위가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이죠. 그리고 웨어하우징이라는 것은 뭐 물류센터 이런 걸 얘기하고요. 4만 7천 개가 새롭게 창출이 됐고요. 4위에는 지금 컨스트럭션이 올라왔습니다. 건설업이 좀 이렇게 4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건설 쪽이 좀 호황을 이루어야 경제가 보통 좀 상승하는 이러한 추세가 있거든요. 3만 6천 개의 건설업 쪽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좋지 않은 수치가 나오는데 바로 리테일 트레이드거든요. 소매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필수 소비
소비재, 하나는 임의 소비재가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임의 소비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쪽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렸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소매업이 굉장히 좀 많은 타격을 지난달에 받았고 잡이요. 무려 6만 1,000개가 없어졌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이 일자리가 6만 개가 넘게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리테일 쪽이 정말 좋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실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전의 레벨과 비교를 하면 15만 9천 개 정도가 더 있는 상태이긴 하다. 따라서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20년 2월 전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우리가 좀 위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어코모데이션, 호텔, 숙박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푸드 서비스는 레스토랑 비즈니스죠. 이쪽의 스토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많이 돌아다니고 숙박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이제 외식도 하고 이런 일이 요즘에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사회의 현상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비용을 쓰는데 예전에는 물건을 사는데 굿즈라는 것은 이제 상품이죠. 그래서 좀 텐저블한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구매하던 지출을 이제는 서비스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베이가 보여주는 내용 중에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고용 시장은 회복이 덜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잃은 일자리가 있잖아요. 원래 있었던 일자리가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서 없어진 게 있는데 그 숫자랑 지금 나와 있는 숫자랑 비교를 해보면요. 아직까지는 이 44만 개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일자리 수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44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려 44만 명이 예전에는 일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전에는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Labor Force Participation. 이게 뭐냐면 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62.3%가 지금 고용에 참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수치 역시 2020년 2월하고 비교하면 1.1%가 부족하다 그러죠. 따라서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 일하는 사람이 1.1%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unemployment rate 중에 두 번째 하나 살펴보는 게 있는데 아까 그 실업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이 실업률에는요.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의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만 이 실업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확한 수치가 발표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수치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실업률은 어떤 것까지 포함하냐면 잡을 잡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잡을 걸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파트타임으로 용돈이나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지금 정확한 실업률은 7.1%라고 합니다. 따라서 7.1%면 그렇게 좋은 수치가 아니죠. 굉장히 좀 실업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켓 리액션,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베스터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두 가지를 예상하고 있다. 첫 번째는 페더럴 리저브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거, 가격을 2% 상승해서 묶는 게 첫 번째 임무죠. 두 번째 임무는 이 고용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임무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두 가지를 다 케어해야 되는 것이 연준의 임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고용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고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따라서 페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만 목표를 주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는 잡 마켓이 계속해서 슬로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고용 시장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조금씩 둔화된다. 따라서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오히려 고용 시장도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페드의 오피셜들, 그러니까 페드에서 일하고 있는 그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한 바가 있냐면요. 이 지금의 잡 픽처라는 것은 고용 시장의 모습이잖아요. 이 고용 시장의 모습을 밸런스를 맞추게끔 조절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사람이 부족하죠. 너무나 부족하고 일손이 딸려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언밸런스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급은 굉장히 좀 줄어들었는데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났죠. 따라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둔화시켜서 산업을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침체시켜서 이 디맨드를 줄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연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사인들이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슬로잉하고 있다는 사인이 보이긴 하다. 왜냐하면 지금 피크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조금은 이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40년 만에 가장 많이 좀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지켜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쉬운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특히 펌프 쪽, 펌프는 뭐냐면 가솔린 그 휘발유를 이렇게 좀 우리가 주유할 때 쓰는 펌프를 얘기하거든요. 이 펌프의 가격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1갤런당 가격이 4.76이 나오거든요. 굉장한 수치라고 할 수 있고, 이 수치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13%가 올랐고요.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무려 56%가 올랐습니다. 자, 휘발유 가격이 1년 만에 56%가 오른 것은 정말 뭐 역사적으로 처음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더하기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GOP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분기에 연준에서 기대하고 있는 숫자는 1.3% 성장입니다. 따라서 GDP 성장이 1.3이라는 것은 성장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경기 성장은 둔화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진화되는 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가장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단락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경기를 둔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경기를 둔화시키는 방법은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이 금리를 인상하면 되겠죠.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채의 압력이 높아지고, 우리 같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가계 부채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고, 가계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그 와중에 페드의 가버너라는 것은 그 넘버 2를 얘기합니다. 연준의 제2인자인 부의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라엘 브레이나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요일날 CNBC 인터뷰에 출연을 했거든요. 자,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내가 지금 그녀가 예상하기로는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몇 달 안에 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언제까지 올릴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인 2%까지 잦아들 때까지, 지금 8%나 되는 인플레이션을 2%까지 줄일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겁을 먹고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연준의 2인자인 라엘 브레이나드가 한 얘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살펴봤는데 총 3가지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요, 그 7월 달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7월이 왜 중요하냐면요, FOMC 미팅은 총 1년에 8번이 있게 됩니다. 1월 달, 3월 달, 5월 달, 그리고 6월 달, 7월 달, 9월 달, 10일, 12 이렇게 1년에 8번 미팅을 갖거든요. 그리고 FOMC 미팅이 마칠 때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지 발표가 나게 되죠. 자, 이번에 6월 달에는 이미 14일, 15일 날 FOMC가 이제 미팅 갔는데, 이때는 0.5%, 즉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7월 달에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9월 달에는 어떻게 될런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7월 달에는요, 0.5% 정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나는 0.5% 올리는데 찬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첫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해줬죠. 자, 두 번째로 9월 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의 일부 참여자들은 9월 달 정도 되면 이 연준에서 슬슬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좀 그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9월부터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거는 시기상조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시장 참여자들을 어떻게 보면 실망시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고, 따라서 9월 달에도 내 생각에는 0.25% 올릴지
아니면 0.5% 올릴지 이거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9월 달까지도 0.5% 정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세 가지 코멘트 모두 시장 참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코멘트를 이번에 연준의 부의장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의 내용도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의 그 논리들을 다 좀 섭렵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두 명의 굉장히 좀 유명한 월가의 그 전략가들이 있는데 이 두 명이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난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있었잖아요. 이 반등은 베어마켓 바운스다. 즉 하락장 그 베어마켓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잠깐 일어난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두 명의 굉장히 좀 추종받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스트래티지스트가 있는데 월가에서 유명한 전략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누구냐면 첫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이고요. 두 번째는 모간 스테인리의 마이크 윌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가는 길에 더 많은 고난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는 모간 스탠리의 미국의 그 에퀴티 전략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에퀴티는 이제 주식이죠. 주식 관련 전략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 일어났던 랠리 같은 경우는 아마도 베어마켓 랠리임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베어마켓 랠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락 추세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잠시 반등이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 랠리는 잘하면 5%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마이크 윌슨이 보기에는 이 하락장에 잠깐 일어나는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5%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략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칩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스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많은 고통이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인데 7월 달도 올릴 거고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계속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no fun이다. 재미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재미가 없냐면요. 연준이 그들이 할 일을 다 할 때까지는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연준에서 그들이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이 일이 끝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 페이롤 프린트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했잖아요. 이 고용 보고서에 이 새롭게 창출되는 페이롤이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야 그때서야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트넷이라는 전문가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트넷이 이야기하기를 베스팅을 하겠다. 근데 어게인스트니까 반대 매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S&P 500에 지금 공매도를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4,400까지 간다면 지금 현재 S&P 500이 4,100까지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보다 더 상승하면서 4,400까지 가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는 반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그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워닝을 던져주겠다.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일 프라이스, 즉 그 오일의 가격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번 여름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그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의 가격이 지금 연율로 보면 108%나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상으로 두 번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TMT 버블. TMT 버블은요. 테크놀로지, 메디아, 그리고 T는 이제 텔레콤이죠.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보통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는 것이 TMT 버블입니다. 그리고 74년에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연율로 따졌을 때 유가가 108%나 올라간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름 들어서 오일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베어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장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일이 지금 노 사인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마이크 윌슨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마이크 윌슨이 패시미스틱 트렌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염세주의적인 그런 트렌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그러냐면 어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가는
그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닝만 건강할 수 있다면 멀티플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어닝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전 세계의 가장 커다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그들의 4분기 쿼터 포캐스트를 낮췄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내용이잖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이렇게 좀 건강한 우량한 기업에서조차 앞으로 전망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만큼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그들의 실적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이 foreign exchange rate이 가장 컸죠. 미국의 달러가 너무 초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둔화랑 직접적으로 관계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는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S&P 500에 속해 있는 500개의 우량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EPS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망치를 238에서 231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맨 마지막에 마이클 윌슨이 S&P 500의 EPS 한 주당 만들어내는 그 어닝이 231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지금 내놨잖아요. 자, 그런데 231까지 어닝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P 500의 주가가요 4108이거든요. 자, 이 4108이라는 S&P 500의 주가를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4108 나누기, 자, 어닝이 231까지 줄어든다. 자, 그러면 이 4108을 231로 나누면 멀티플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주가는 어닝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앞으로 1년 내에 S&P 500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닝의 전망을 231까지 낮춘다 해도 멀티플이 17.7배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S&P 500이 현재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조차 지금 S&P 500의 어닝이 231달러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인 숫자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시장에서 17.7배의 멀티플만 S&P 500에 줄 수 있다면 그 의미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떨어질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가면 갈수록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는 거죠.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최고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보는 어닝과 17.7배, 그러니까 비교적 높지 않은 어닝의 멀티플을 곱해도 현재 주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열려있는 상승 여지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7% 이상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조금은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7% 이상 폭락을 한 거는 좀 커 보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보시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8%, 7.2% 금요일 날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투자 기관 중에 하나인 파이퍼 샌들러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원래는 이 보유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셀, 따라서 매도 의견을 줌으로써 이번에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도대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왜 매도 의견으로 하향 조정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엑스포저, 즉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너무나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어디에 많이 돼 있냐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기 제품에 너무나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하시 쿠마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번에 레이팅을 하향 조정했다. 원래는 이제 중립이었죠. 뉴트럴에서 언더웨이트, 매도로 하향 조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원래 90달러였는데 70으로 굉장히 좀 크게 하향 조정을 했죠. 70이면 지금 현재 주가가 69이기 때문에 거의 올라갈 그런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는요, 이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너무나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좀 그쪽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모바일 폰이라든지 PC라든지
램이라든지 다른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그런 소비자 마켓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 현재 트렌드가 그쪽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우리가 줄여서 DRAM이라고 부르는데 이 DRAM의 지금 시장 가격이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DRAM의 가격이 떨어진 것이 커다란 그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전체 매출 중에 70%를 DRAM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가 나옵니다. 자, DRAM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장 장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RAM이라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휘발성이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장을 할 수는 없는 휘발성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낸드 플래시는 반대죠. 이거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다. 따라서 휘발성이 아니고 비휘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RAM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세계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어쨌든 이 DRAM의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전체 매출의 70% 마이크론의 70% 매출을 담당하는 것이 DRAM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요. 가격이 현재 몇 달 안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쪽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노출이 돼 있다. 따라서 DRAM, 낸드 플래시 둘 다 좋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삼성전자한테도 커다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느끼기로는 이 기업은 아웃스탠딩한 잡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운영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파이낸셜리 디스플린이니까 굉장히 좀 절감도 잘하고 잘 지금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용품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현재 추세가 너무나 좋지 않다. 그래서 소비재가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 소비재 감소의 추세에 따라서 DRAM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의 소비도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라고 느끼고 있냐면 마이크론이 언더퍼폼 할 것이다. 지금보다 실적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그 소비재에 좀 노출이 덜 돼 있는 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쿠마가 지금 강조하기를 이 쿠마라는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 마이크론의 노출이 50% 이상이다. 따라서 소비자 그 시장에 의존하는 게 50% 이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소비재에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는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마켓, PC 마켓이 굉장히 좀 약한 추세를 보이는 최근에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요.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30% 이하를 지금 데이터 센터가 담당한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쪽에 좀 비중이 더 높았으면 좋았는데 3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상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요.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자, PE 갭을 보시면 8.8배죠. 자,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평균적인 PER은 14배였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탄다. 요 점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배,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의 그 순이익에 비해서 8.8배만 주면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뭐 셀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2.55배인데 2.51로 떨어져 있고요. 프라이스 투 북을 봐도 1.83에서 1.63으로 떨어져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매출이 32% 그리고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도 23%.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도 또 괜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로스 마진이 45%, 원래는 42%였죠. 그리고 넷 인컴 마진도 25.9%였는데 28.9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이클에 의해서 약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추세를 보여줄 주식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길이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기사까지는 좀 읽어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테슬라라든지 기타 전기 자동차 분야에 투자를 하고 계시면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알람이 그로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High prices for battery metals.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 그 금속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니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의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너무나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어떤 문제를 줄 수 있냐면 몇 년 동안 딜레이를 줄 수 있다. 연기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몇 년 정도 지연시킬 수 있냐면 전기차가 이 전통적인 자동차만큼 좀 가격이 싸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타임 테이블이 이 한 몇 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처럼 원자재가 가격이 치솟는 건 최근에 한 1년 정도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 배터리의 가격이 계속해서 수직 하강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이 전통적인 자동차의 가격과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주는 서브시디즈, 즉 그 지원금 있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없이도 경쟁이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팩의 가격, 그러니까 배터리 팩을 만드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배터리 팩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10년 만에 처음 올라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계속해서 배터리 팩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프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배터리 팩의 가격이 2010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1년과 2022년을 보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 팩의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차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 브로드하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고 다른 원자재라든지 재료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문제는 전기차의 가격이 지금보다 계속해서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불안한 기미를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킬로와트당 $100 정도의 배터리 가격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염원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배터리의 가격이 서징하는 이러한 현상, 계속해서 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탈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금속 자재가 계속해서 부족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지금 토요타의 칩 사이언티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길 바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는데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에버리지 프라이스, 즉 EV를 만드는 데 필요한 EV의 판매 가격이 지금 16%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상승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요,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 지금 65,000달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대당 한 8천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전기차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가격이 작년 비해서 16%나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디맨드 부분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차에 사용되는 그 메탈들, 즉 원자재죠.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들은요, 앞으로 그 애뉴얼 레이스로 매년 2030년까지 40%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떠오른 점은요, 자, 우리가 전기차의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전기차에 관련된 해칭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해칭이 굉장히 건강한 해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발달하기 위해서,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통적인 자동차를 밀어내고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원자재인데 이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만드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가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 부분의 주가는 좋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할 때 만약에 전기차의 미래에 투자를 한다면 전기차 자동차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든지 리튬 관련된 원자재, 그리고 나아가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좀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발생하지 않을까,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LIT라는 ETF 있잖아요. 뭐 이런 ETF를 동시에 좀 투자를 진행하시면 해칭도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기차 미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자, 6월 6일 현충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막 영상은요, 오래간만에 차트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차트 전문가의 전망에 따르면 지금 애플이요, 반등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애플의 주가의 영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S&P, 미국 증시의 그 방향까지도 결정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따라서 애플이 만약에 지금부터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면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기술적 분석을 보면 어떠한 현상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지 차트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공휴일에도 시간 내셔서 미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요, 조금은 특별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전에 사랑해 주셨던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다시 한번 기획을 해봤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 제목은 브라질의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굉장히 좀 운치 있는 제목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같은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시적 경제, 즉 매크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8시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행복한 공휴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talk about another tech giant now. Apple dropping nearly 4% today, a big move ahead of its developer conference, which kicks off Monday. So where does the stock head from here? Let's get more from the chart master, who is here in studio. He dusted off the old Telestrator, which has literally not been used for 2+ years. Of course, we're talking about Carter Worth of Worth Charting. Carter. Literally. I mean, look at this beauty. So, and much more fun than sitting Give at it a hug. a PC or laptop drawing lines. So, Apple. What I thought we'd start with is a chart that depicts really how ordinary what's going on is. So this is only going back to 2018. And you can see, and we're going to sort of make big circles here, in 2018 we had a 39% decline, and then there's COVID down 35. And then at the end of 20, we dropped 25, then 20, and here we are, call that 30. And so in and of itself, kind of garden variety. Now, we know if you look at a comparative chart over the last 2 years, that this might be the issue for a certain segment of the investor population. We have 3 lines. They're very clear. You've got blue, green, and orange. And of course, what I've tried to juxtapose here is the market versus the Qs. It's a dead heat over 2 years, where Apple is still so elevated relative to its peers, QQQ, or to the S&P. But let's drill down a bit and look at Apple itself and try to figure out where this might be headed day to day. So here's a chart with no drawings, no annotations, no judgments. Let's put some lines in. So the first thing I would point out is that this has the element of a minor head and shoulders bottom, a very well documented formation in technical analysis, which has implications that if and as this is resolved, just as you have this very quick downdraft, you get a similar and reciprocal updraft. So the final chart, it has an arrow, and I think that's exactly what's coming. And I think Apple throws back a little bit more and completes the formation. And ultimately what this is we're going to get up to where the overhead supply really starts. So my hunch is that whatever news is coming next week, it's going to be good or bad, irrelevant, that the market, in case of Apple, will react well. Do you see a commensurate bounce for the overall NASDAQ then, Carter? Well, so the bounce is well underway, right? This is the third sort of bounce since the peak in January, Jan 4, and I think it's got legs. All right, Carter, we will see you in a few minutes on options action. Meantime, let's trade it. Courtney, do you like Apple here? You know, I think some of this news right now on Apple is more short-lived. If you're looking longer term, I think it's probably an opportunity to pick up some shares. Guy, what do you make Carter's levels? The fact that Carter's back at the smartboard after 2 years, that's enough for me. He could have charted anything. I would have been just
Listen, that mini reverse head and shoulders that he points out makes a lot of sense. I mean, you had that downdraft 138, bounced up to 150-ish, subsequent downdraft, subsequent bounce. Stands to reason we're going to see another one here. With that said, though, I think Tim's level, and a couple of people have pointed it out, if Apple were to get to 125, I think that would coincide with that 3750 level that I've been waiting for in the S&P 500.